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그 솔샘 스튜디오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그 맨날 녹음하는 제 서재가 있는데 여기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개표 부정 18대 대선 개표 부정 내지 조작 이 문제를 벌써 2년째 집요하게 취재하고 계시고 또 영화로 제작 중이신 기술자들, 영화 기술자들을 제작하고 계시는 그 최하동아 감독님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모신 게 아니라 제가 찾아왔죠. 그렇습니다. 예, 스튜디오가 궁금해서. 예. 오신 김에 떡본즘에 제사 지낸다. 뭐 이런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최 감독님께서 취재차 오셨습니다만은 먼 길을 저도 이 최 감독님과 더불어서 잠깐이나마 특별하게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매번 솔샘소리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이제 선거 부정 문제들을 주로 이제 많이 이슈로 다루고 있는데 마침 최 감독님께서도 그 관련한 영화를 제작 중이시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데까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취재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해커들도 만나시고 직접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뉴스타파가 7월 7일 날이죠. 그때 그 더 플랜인가 노 플랜인가 그러니까 영화 더 플랜 김어준의 그 영화 더 플랜에 대해서 검증하는 방송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그 감독님께서 뉴스타파 보도를 보시고 이를 반박하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야 굉장히 좋은 글인데 잘 안 알려지고 있어서 아쉽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글이 아니라 말로 좀 왜 뉴스타파 그 보도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신 건지 직접 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저는 어쨌든 영화로 제 메시지나 의견을 뭐 전달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글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인기가 없거나 사람들의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영화는 나올 시기를 지금 정확히 잡을 수 없을 만큼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일단 마음이 급한 김에 글로나마 좀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뭐 그거를 이제 우연히 이제 보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굉장히 길게 써서 사람들이 안 보는 이유도 또 그 중에 하나인데 예, 그래서 지금 말이나마 좀 짧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일단 뉴스타파라는 방송에 이름값답지 않게 몇 가지 저지른 실수들을 이제 지적하고 싶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뉴스타파가 왜 이제 와서 지금 이렇게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려고 하는가. 이쪽 방향에서. 지금 뭐 작년에도 짧은 14분짜리 단편을 냈습니다만 그건 이제 어쨌든 하나의 워밍업이었고 선관위와 관계를 맺고 재작년이죠. 재작년 2015년 2015년입니까? 예. 그런 쪽은 우리 이 진행자분이 탁월하게 이미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이 대선 무효 소송이 각하되기까지 해서 실효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기까지 그 4년간은 왜 이거를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다가 지금 남들이 얹은 수저에 또 다시 그들의 나름의 또 수저를 얹으면서 밥상을 엎어버리는 시도를 하는 것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게 정말 진정한 진실을 파헤쳐서 보도하는 기자의 정신인가? 파헤치려면 좀 일찍 파헤치지. 아니면 비판하려면 더 일찍 비판해서 아예 요 근자의 어떤 이러한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또 일찌감치 더
했었어야지 않나. 왜 지금인가? 그리고 왜 뉴스타파인가? 이러한 질문을 이제 던짐으로써 이제 어쨌든 글을 쓰고자 했던 동력을 얻은 거고요. 그게 뭐 어떤 분은 뭐 댓글에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제 글의 댓글이 아니라 다른 쪽에 그 독립군들이 한창 독립운동을 한 다음에 해방이 돼서 그 과실을 이제 따지는 자리에서 독립군이 성취한 그런 장점들은 다 무시하고 그 실망 가지고 그 모든 공을 엎으려고 하는 몇 가지 실수 가지고 그러한 나중에 그 독립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해방 공간에서 서로 간에 가져가려고 했던 이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치 지금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러한 형국이 다시 재현이 돼서 누군가는 취하고 누군가는 다 털리고 한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뭐 어서 봤습니다. 예. 예. 저도 이제 그런 좀 이상한 심증이 왜 하필 이 시기에 이게 나왔나 이거죠. 네. 그건 어쨌든 뭐 저의 어쨌든 심증이고 의심이고 뭐 삐딱함일 수 있겠고 그런 거 가지고는 제가 뉴스타파를 비판한다면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예. 하지만 그들의 그 방송을 보건대 중대한 오류들이 있습니다. 예. 예. 같은 동업자로서 이제 일단 짚고 넘어가자면 그 다큐멘터리라고 한다는 게 진실을 전하는 그 울고짐을 담보해주는 매체가 아니라는 거는 최승호 PD나 저나 아마 여타 동업자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다큐멘터리는 보통 일반인이 알 때는 진실을 추적해서 밝혀내는 게 다큐 아닌가요? 역사적으로 더 진실을 가깝게 사람들한테 전달했다고 하면 그거는 넌픽션인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픽션인 드라마나 기타 영화들, 극영화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진실을 전해줬을 것입니다. 오히려 실제 인물, 실제 사건, 실제 소재들을 취해서 그것들을 편집해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한테 더 이건 진실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 사실 밑바닥으로는 딴수를 부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 사건을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당신은 내 생각에 공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식의 화자에 굉장히 입장이 들어가 있는 방법을 쉽게 아주 기초적인 기술인데 예. 쓸 수 있는 게 다큐멘터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디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기술을 활용해서 예술성이나 혹은 진실을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또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진실과 정반대의 그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도록 자기의 편견을 노출시키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뉴스타파가 그런 면에서 몇 가지 그러한 이제 단적인 예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깐만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큐 감독님 전문 감독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새로운데 그러니까 다큐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게 다큐 제작자로서 그거는 상식이다. 그 이야기시죠. 예, 그건 뭐 사건 다큐멘터리든 아니면 인물 다큐멘터리든 우리가 뭐 인간극장이라는 대표작으로 알고 있는 휴먼 다큐멘터리든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대선 개표 부정 18대 대선 개표 부정 내지 조작 문제 이 사안을 가지고 SBS 사실은이라는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스의 중간에 하는 마치 그 팩트 체크 뭐 이런 건데 지난 그 18대 대선의 어떤 개표 부정 문제를 다룬 더 플랜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검증을 해봤다라고 하면서 뭐 그게 터무니없다 내용이 미불표 문제 미불표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걸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등등 방송을 SBS 사실은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채널A에서도 이걸 다뤘어요. 이 문제를. 과연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뭐 이렇게 하면서 선관위 직원들 취재하고 또 투표지 분류기 갔다가 시연도 하고 그랬죠. 뉴스타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 방식이나 SBS 사실은 채널A 방식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타파는 그걸 좀 확대했다라고 한 정도?
네. 예,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히 그 채널 A나 뭐 SBS 사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뉴스타파는 또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좀 인텔리들이 많이 보는, 그리고 신뢰가 높은 방송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까지도 터플레인이 틀렸다. 이게 진실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대중들로서는 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호준이 그러면 거짓말한 거야? 터플레인이 틀렸던 거야? 라고 지금 의문을 한쪽에서는 품고 있고, 한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럴 리가 없어. 미분류표 문제가 좀 있었던 건 사실 아니야? 개표 부정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니야? 이렇게 팽팽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입장이. 네, 일단 뉴스타파를 비롯한 여러 방송들이 이제 반론을 펴는 것을 보면, 개표 부정 의혹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화면들을 보면, 일단 선관위가 작가료도 주고, 그리고 그들의 작가를 투입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구성안이 흡사해요. 네, 일단 개표의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그 중에 핵심인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전자개표기의 작동 방식을 기자와 함께 시연을 해보고, 예. 미분류표의 생성 과정을 몇 가지 예로서 4가지 이유를 밝혀주고, 그리고 정말 아마 저는 이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구성안은 도대체 한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구성이 똑같다? 어쩜 이렇게 비창조적인 방송 포맷이 있을까. 사실은 짧은 꼭지도 봤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대동소이하고요. 거기서 나온 이래서 팩트입니다. 이래서 이전에 뭐 더플랜이라든가 이쪽에서 한 것들은 팩트에 어긋나는 왜곡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데이터들이 방대해서 굉장히 추려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선관위에서 그냥 퉁치는 방식으로 해명을 추려버려요. 그래서 뭐 미분류 K값이 이렇게 1에 가까운 게 아니라 1보다 훨씬 많은 1.5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단지 노인들의 인구가 많은 지역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뉴스타파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19대 대선의 K값을 보니까, 대선 이후에 나왔잖아요, 뉴스타파가. 그러니까 19대 대선 K값을 계산해 보니까 1.6이더라. 2위 간의 서로 상대적 득표율의 격차가 미분류표상에 1.6으로 나왔다. 근데 더플랜에서는 1.5 K값으로 수렴이 됐기 때문에 이게 조작이다. 조작이 아니고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아니 1.6이 나오더라. 19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감독님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K값이라는 거는 미분류율하고 동일한 개념은 아니에요. 자꾸만 뉴스타파나 이런 쪽에서 이걸 자꾸만 동일한 개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K값은 미분류율에,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가 있고, 또 그 위에 분자와 분모가 있죠. 그렇죠. 방문의 비율이 있고, 미분류의 비율이 있고, 방문의 분류표에 또 비율이 있고. 이래서 이 노인층이 많다고 해서 K값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공식만 가만히 보고 있어도 그냥 마치 불교에서 깨달음이 오듯이 그냥 보이는 문제거든요. 그래요? 미분류율은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골 지역에서 그런 특정 지역들이 있다는 거는 이미 있었고, 더플랜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또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하지만 K값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K값을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칠판도 없고 화면도 없는 상태에서 오디오로만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요번에 이제 제 글에서 밝힌 이 미분류율, 요거는 말하기 아주 쉽거든요. 이게 뉴스타파에서 이걸 어떻게 잘못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서 보도했나를 얘기를 좀 해드리면, 노인층에서 인기가 있었던 박근혜 후보한테
더 많은 미분류표가 생성이 됐고, 그래서 박근혜는 문재인보다 1.4배, 1.5배 정도의 많은 미분류표가 그 박근혜 쪽으로 갔다라는 예.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논리적인 것처럼 들리죠. 예. 네. 네, 저는 60대, 70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0대가 지지했다는 어떠한 명쾌한 저는 근거를 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예. 50대의 투표율이 뭐 90%에 육박했다든지 89%였다라고 주장했었는데 방송 3사에서 그랬었죠. 방송 3사에서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선관위 나중에 그 발표에 의하면 82%였죠. 네. 그 대선 3일 전에 그 댓글 작업은 없었다라고 경찰청장이 발표한 그 사실 왜곡과 비슷한 경우죠. 아, 예. 예. 왜 방송 3사는 자기네들의 그 출구조사에 기반한 50대의 그 투표율을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혹은 아니면 선관위가 거짓말을 해서 깎았을까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거짓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깎는 대해서. 사람이 예. 거짓말을 할 이유는 별로 없겠죠. 그렇죠. 예. 그때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한 것 가운데 크게 틀린 수치가 그 부분입니다. 50대 투표율. 예. 제가 근래 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지만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그 당시에도 백서를 냈어요. 그 당에서. 예. 우리는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었다 하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백서를 만들었어요. 예. 거기에 자기네 고백이 들어가 있는데 자랑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고백 아닌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황유여 씨. 예. 그때 이제 중책을 맡았었죠. 예. 선거 당시에. 그날 정말 긴장했고 땀을 뺐다. 왜냐하면 모든 자기한테 전해오는 그 소식이 자기네가 졌다. 라는 출구조사였다. 그렇죠. 근데 5시 50분에 예. 10분 전에 이제 왜 방송에서는 6시 땡 하면 그걸 발표하지 않습니까? 출구조사를. 그렇죠. 근데 자기한테는 5시 50분에 그 소식이 왔다. 그래서 그때만큼 내가 많이 웃은 적이 없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요. 방송 3사가 50대의 투표율을 90% 가까이 책정해 놓지 않고서는 그 현상을 설명할 길이 너무 난감하지 않았을까? 아니, 저는 이제 그 백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황우려 씨가 그렇게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 캠프 내에서도 캠프의 핵심부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다 같이 그 좌석에 쫙 앉아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앞에. 예. 그 앉아 있는 와중에 거기 다 핵심분들이 앉아 있는데 그때 전달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받았다라는 게 그러네요. 맞는 이정현 씨도 그 개표가 막 한참 개표가 진행되기 전, 그러니까 5시, 4시, 4, 5시 경에 이정현 그때 당시 새누리당 뭐였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는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해서 만약 문재인이 당선되면 불복할 거다. 네. 그런 언급을 했었죠. 예. 제일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지금 생각하면. 예. 잘못된 선거는 불복할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런데 이제 뉴스타파는 그때 당시에 그 출구조사를 담당했던 그 고려대 통계학자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작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당선될 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지금 본론에서 조금 잠깐 계속 벗어나고 있는데, 요거까지만 말씀드리면.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통계학자분이, 이번에는 지난번 18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실수 안 했다. 그냥 끝까지 데이터로 밀고 나갔다. 우리가 뭘 실수를 했냐면, 너무 불안해서, 쫄려서, 문재인을 가중치를 좀 더 줬다. 가중치를 줬다.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맞아요. 그거 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네요. 그 전화 돌려서 다 이제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예. 나름대로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핸드폰은 몇 %, 집전화는 몇 %, 지역 할당 어떻게, 뭐 세대 어떻게, 다 과학적으로 하죠. 예. 근데 마음이 불안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몇 사람이 하는 거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도 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를 또 인터뷰에 넣었지? 예. 저 최기용 기자인가요? 굉장히 강직한 기자구나. 예.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그러네요. 눈에도 밟히고 귀에도 밟히고 오래가는 인터뷰죠. 그런 인터뷰. 아주 그 부분이 또 이렇게 눈여겨보셨구나. 그 부분. 예. 계속 시시비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제 미분류표 문제 다시 돌아와서요.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노인 가설, 소위 말해 노인이 손 떨려가지고 당연히 그건 뭡니까?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서 노년층이 많이 지지를 했다 보니까 미분표가 발생을 많이 하는 게 당연히 상식 아니냐. 아무래도 문재인은 젊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미분표가 많이 적고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제 수치를 보면 정말 해괴한 이제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림으로 볼 때도 시각적으로 볼 때도 소수점 뒤에 두 자리 숫자까지는 굉장히 압박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오디오 방송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소수점 빼고 웬만한 거는 그냥 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명쾌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분류된 표의 득표율 그 차이는 3%였습니다. 예. 약 그렇죠. 3% 좀 넘었습니다. 분류표에서는 그렇죠. 2.9% 차이 나지 않았습니까? 분류표에서 2.9% 정도? 요번에 뉴스타파에서 더플랜 화면을 인용해서 쓰면서 쓴 화면에는 뭐 3.3%라고 나와 있네요. 그럽시다. 예. 근데 박근혜 미분류표와 문재인 미분류표의 차이는 17%가 나왔습니다. 네. 분류표에서는 3%, 미분류표에서는 17% 차이. 누구의 표현대로 하면 너무 크다 이건.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어디서 이렇게 커지는가 이렇게 보면 박근혜가 이걸 키웠나 보면 박근혜는 분류표에서 51.4%. 예. 분류표 득표율이 51.48%. 그만 소수점짜리 안 쓰기로 해서 그 정도 됐네요. 51%대인데 미분류표의 득표율은 52.7%. 별 차이 없네요. 1% 올라갔어요. 예. 1%. 예. 문재인은 48% 분류표를 득표했고요. 정상적으로 분류한 표는 48%. 네. 미분류표로 빠졌다가 사람들이 수작업을 통해서 미분류표에서 문재인으로 이제 득표된 표는 35%. 너무 크네요, 차이가. 48%에서 35%로 떨어진 거는 이제 13%.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차이가 난 거죠. 자기 분류표보다 미분류표에서 훨씬 더 적게 10%, 13% 적게 얻은 거죠. 그래서 소수점짜리는 다 이제 그냥 내림 처리해버리고요. 박근혜는 1%로 올렸어요. 예.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을. 그리고 문재인은 12%를 깎아먹었어요. 예. 미분류표에서. 예. 자, 그러면 아직도 이거를 노인 가설이라고 얘기할래? 라고 저는 물어보는 거죠. 박근혜를 지지하는 쪽이 노인층이었고 노인층이 미분류표를 많이 만들었다면 그 사람들이 만든 표는 고작 해봤자 1%를 많이 만든 거예요. 1%를 높였을 뿐이에요. 자기 분류표보다 미분류표에서 1% 더 늘었으니까 1%다. 그분들이 안 계셨더라도 그 노인분들이 안 계셨거나 그렇게 잘못 미분류를 찍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시각이 안 좋거나 손이 안 좋은 분들이 안 계셨다고 하더라도 사실 1% 차이라는 거죠. 1%가 줄어들거나 1%가 많아지거나. 그러네요. 예. 그걸 가지고 지금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문재인을 미분류표에서 12%나 분류표 득표율보다 깎아먹게 만든 그 특정 투표군들은 누군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미분류표로 갈 표의 12%를 우리가 안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문재인을 찍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난 아니면 이 현상의 핵심 세력이라고 지금 지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노인이 아니라 젊은이들이라는 거죠. 젊은이 가설로 바꿔야 된다. 젊은이 가설이다. 예. 뭐 너무나 명확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요. 젊은이들이 너무 명확하게 그 젊은 힘으로
젊은 명석함으로 표를 정확히 찍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류표에서 박근혜와 문재인 표차가 17%나 나는 것이다. 노인들은 고작 1%를 박근혜 올려줬고 젊은이들은 무려 문재인을 12%나 미분류로 안 가게 만든 세력이다. 그래서 이걸 굳이 저쪽에서 노인을 끌고 나왔기 때문에 예. 저도 젊은이를 끌고 나왔기 그러니까 설명하려면 오히려 젊은이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이야기죠. 예, 더운 날씨에 그냥 차가운 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쓰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한 1분 30초 정도 정말 젊은이들이 그랬을까? 정말 젊은이들이 그렇게 문재인을 찍는 젊은이들이 유독 명석하게 투표를 해서 그렇게 12%나 이제 줄여줬을까 미분류율을? 그것도 좀 무리다 상식적으로. 요즘 젊은이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끼고 살아 손이 떨려요, 감독님. 그러면 그게 분류표에도 마찬가지고 그 분류표를 넣은 쪽도 사실은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예. 미분류로 간 쪽도 많겠고. 예. 그러니까 손이 떨리고 안 떨리고 간에 이 정도의 오차를 내는 것들은 사실은 정말 과학적 검증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 심증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증거를 폐기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예. 어쨌든 지금 오늘 이 마당에서는 더 이상 노인 하면서 노인 가지고 이거를 물타기 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정말 우리를 국민들을 뭘로 보는 거냐, 정말 이 X 하나로 보는 거냐, 좀 우려감이 있고 묘멸감을 느끼면서 이러한 작태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보도하는 기자가 이거를 또 다시 이렇게 선관위 측 해명을 그대로 내놓는 거는 이건 옳지 않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 젊은이 가설이라고 바꿔 부르자는 어쨌든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달린 댓글 중에 어떤 분은 아니 노인 가설이 맞는다 쳐. 그래. 그러면 광주는 전남은 8, 90%를 문재인을 지지했는데 왜 그러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 거야? 설명 좀 해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전라도 지도를 이렇게 유심히 바라봤는데 그 이제 K값이 쫙 찍혀 있는 이제 전국 지도였는데 전라도를 보면 저기 어디 섬지역 그리고 아주 그 문재인 지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 도시 지역, 예. 광주, 전주, 뭐 이런 지역. 전혀 이 뉴스타파나 선관위의 어떤 이러한 해명하고 전혀 맞지 않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이 값들이. 예. 그렇군요. 아무튼 뉴스타파는 정말 그 상식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를 다큐라고 하는 또는 탐사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선관위 말을 그냥 받아쓰기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정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뉴스타파를 이렇게 호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동업자란 말을 썼는데 그쪽은 저를 동업자로 생각을 안 하겠지만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저도 퉁쳐서 이제 가긴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고 어떻게 편집하시고 얼마나 날밤새는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이번 방송 같은 이러한 접근이 아주 치밀한 의도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허나 처음에 자기가 세운 가설, 좀 뭐 아니한 가설일 수도 있죠. 어떻게 개표 부정이 가능하겠느냐. 그건 이제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설이 잘 안 서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취재를 많이 안 했다는 사실은 전제가 있죠. 거기까지는 이제 들여다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이게 개표 부정은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떠드는 거라면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놓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관위 얘기라든가 어디 얘기들이 쏙쏙 들어오는 게 많죠. 그리고 또 개표 또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또 이제 당치 않은 자료들을 또 이렇게 막 올리신 것들도 또 사실 또 많이 떠돌고 있고. 일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타파는 처음에, 쉽게 접근을 하고 쉽게 짧은 방송을 만들었다가, 아까 말씀하신 뭐 재작년 작품, 그걸 이제 다시 고쳐서 생각하거나 다시 원점에서 다시 취재를 하기에는 지금 영화도 지금 2편째 만드셔갖고 지금 개봉하시는데
매주 새로운 방송들이 또 뉴스타파에도 걸려 있는데, 이거에만 올인하기는, 남들, 아무도 올인 안 하는 걸 또 올인하기에도 참 어렵잖아요. 예. 뉴스타파 측에서는. 언론사가 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 탐사보도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사실 탐사보도를 할 수 있는 그 사안은 그 회사 안에서도 뭐 그 시기에 따라서 한두 개 계속 있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안 그러면 뭐 이걸 어떻게 저도 운영이 이제 됩니까? 뭐 최승호 PD하고 그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했는데, 자신이 이 문제를 뭐 그 자기네들 뉴스타파가 이 문제 검증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자신이 직접 이것을 할 수는 없다. 지금 영화 제작 때문에 바쁘다. 대신 최기훈 기자하고 좀 그 자료를 많이 주고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돌아온 강을 다시 건너기에는 이제 많이 늦은 상태죠. 뉴스타파는 또 방송에 또 신뢰감이 있으니까, 예. 한번 이렇게 한 보도를 또 다시 정말 어떤 최악의 자기네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한, 예. 이걸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잘못 판단했다, 사과할 수는 없으리라고 하시는군요. 네, 예. 갖지 않게 될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우리 감독님께서 계속 물론 취재하고 계시고 뭐 영화 제작하고 계시는 것 가운데서 화이트 해커들을 많이 만나셨다라고, 많이는 만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도 직접 받으시고 또 해커들과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전자개표기 문제, 이 투표지 분류기, 선관위에서는 부르는 이 투표지 분류기 또는 전자개표기, 이 기기가, 뉴스타파는 뭐 절대 해킹이 불가능하다, 선관위도 절대 해킹이 불가능하다, 또 SBS 사실은에서도 해킹은 터무니없다, 뭐 등등 계속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 해커들은 직접 인터뷰해 보시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해커들의 얘기는 사실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거였고,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악의가 맞는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걸 영화가 빨리 나와야지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하다가, 이번에 좀 그나마 이제 글을 좀 올리면서 거기에 동영상을 이제 올려서 해커 인터뷰를 좀 이제 조금 이제 썼는데, 예. 이 정도 선관위의 반박에도 사람들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돌아설 수 있다니, 이거는 해커 세계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예. 조금 컴퓨터에 조금 관심을 갖고, 뭐 한 10여 년 전부터 뭐 V3 백신 한우리와 뭐 이렇게 뭐 맞짱 뜨고 뭐 이런 약간의 좀 그런 관심사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컴퓨터 역사나 뭐 이런 이제 운영 체제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최승호 PD와 최기훈 PD도 어쩜 이렇게 자기네들이 컴맹이라는 거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공연하게 자랑을 할 수가 있는지, 예.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분들의 컴퓨터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또 어떠한 그 젊은 친구들이 고쳐줘야 되는지 염려스럽고요. 예. 램 포트, 뭐 USB 포트 이런 거 다 봉인하고 딱 개표장에서 개표하기 직전에 뛴다. 예, 그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그게 해킹이 불가능하다.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지금? 두 번째. 예. 많지도 않아요. 3개니까요. 한번 다시 제가 읊어보면요. 전자개표기에 달려있는 그 레노바 그 노트북. 예. 현재는 레노바하고 그 과거 18대 대선에는 그냥 아무 컴퓨터였죠. 아무 컴퓨터. 그렇죠. 데스크탑이나 뭐 노트북이나 임차에서 막 하기도 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죠. 그 컴퓨터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그 인터넷 연결을 아예 초기 세팅해서 아예 해제했다. 디스에이블 해서. 그러니까 그 표시도 뜨니까 확인하시라. 예. 저도 요번에 개표장 가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다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예. 이것도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네. 그거 가지고 이게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됐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건가요? 지난 19대 5월 9일 대선 할 때 여수선관위, 다른 데는 내가 뭐 참관 안 했으니까 모르겠고, 여수선관위 개표장에서 와이파이가 뜨더라고요. 그것을 시민의 눈 회원이 내한테 그 휴대폰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와이파이가 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사진을 찍었는데, 네. 근데 여수 개표장만이 아니었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예, 펑펑 터지고요. 제가 있었던 개표장도 약간 이제 경상도 시골이었는데 거기도 펑펑 터질 뿐더러 무료 와이파이도 뭐 잡혔고요. 네. 그 시민의 눈 참관인들은 뭔가 들은 바가 있는지 인터넷 연결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있었으니까 그 와이파이가 뜬다는 거에서 좀 생경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모든 지역 선관위가 그거에 대해서 초월한 듯이 뻔뻔하게 그냥 그렇게 가리지 않고 네. 그 와이파이 표시를 다 이제 보여주는 이유는 그거죠. 펑펑 터져도 상관없다. 우리 컴퓨터는 연결이 안 돼 있다고 보이지 않느냐. 근데 와이파이라는 게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결국. 네, 그렇습니다. 문서든 어떤 그 데이터든 전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선으로 와이파이가 터진다고 하는 거는. 제가 한두 가지를 믿을 수 있는, 한두 가지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올린 글의 제목을 이상한 나라의 유권자들로 잡은 게 예. 정말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것이고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눈 뜨고 있는데 코 베어 갔다가 코 다시 붙여놓거나 뭐 계속 코 비틀거나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명한 일을 그냥 선관위 해명 또는 뉴스타파 뭐 이런 방송 보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린다 이거죠. 네. 우리 감독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 혹시 못다 하신 이야기 조금 보충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 덥석 앉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오늘 촬영을 위해서 왔는데 서울에서 여수로 왔는데 지금 이제 붙잡혀서 우리 이 팟빵의 그 진행자님한테 붙잡혀서 내가 점심을 샀으니 네가 이걸 해야지. 그런 이야기 지금 하는 거기 그런 이야기 안 하셔도 제가 뭘 지금 더 덧붙일 그런 심정이 되겠습니까? 예, 아무튼 영화 기술자들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애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오냐고 그렇게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소수의 댓글을 본 적은 있습니다. 예,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님 영화 잘 끝까지 촬영해 주시고 정말 그 영화가 진실을 밝히는데 정말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하다 보니까 좀 흥분한 것 같네요. 다들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철하게 이 운동을 지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샘소리는 여수 솔샘교회 목사이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인 정병진 목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솔샘소리는 이 땅의 선거 정의를 외치는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 동화책 읽어주는 코너, 지역 이슈, 솔샘교회 주일 설교 등을 주로 방송합니다. 솔샘소리는 팟빵과 아이튠즈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솔샘소리를 듣고 구독하기, 댓글 달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 솔샘소리 애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하기를 해놓으시면 방송 에피소드가 올라갔을 때 자동 알림 기능이 활성화되어 편하게 솔샘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